축구살롱.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소준일 스포츠캐스터 그리고 황덕연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축구살롱 코너는 뭐 매주 미리 녹음을 해서 방송이 나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저희 방송이 나가고 있을 지금 그 시점이 이제 연휴 한창 명절 연휴 이제 중간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새벽에 나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좀 미리 새해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신축년 한 해, 네, 가정 무탈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새해에는 원하는 일 다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저희 축구살롱 식구들을 비롯해서 청취자분들 모두 다 올 한 해 동안 금전과 쾌락과 명예와 쾌락 좋군요.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니 해도 요새는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건강하게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로만 오프닝을 여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 또 하나 좋은 소식. 요즘 아주 그 TBS 아나운서 팀 나선홍 팀장님의 소중일 캐스터 칭찬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좋다. 이 스포츠 캐스터계에 더욱더 큰 별이 될 것이다. 뭐 좋은 덕담을 좀 들었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요즘 안 그래도 축구 이야기에 관해서 아주 뭐 입담이 주제 선정이 날로 지금 발전하고 계신데 그래서 항상 또 그만큼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나요? 이거 너무 큰 기대를 하면은 사실 이게 매주 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만의 고민을 하겠다 이런 예.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사실 지난주에 좀 크게 화제가 됐던 소식을 다시 좀 되새김질을 하는 차원에서 들고 왔습니다. 소예요? 신축년이라서 그렇죠. 되새김질. 저의 성도 소. 그렇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는 소띠 아니시죠? 그 음력으로 따지면 쥐띠, 양력으로 따지면 소띠. 소랑 굉장히 인연이 깊으시네. 그렇죠. 뭐 성도 소고 네. 띠도 소고 네네. 뭐 되새김질도 잘하시고 예. 가시죠. 예. 지난주에 그 해외 축구란을 좀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식이 바로 리오넬 메시의 계약 규모가 스페인 언론 엘 문도에 의해서 좀 폭로가 됐던 사건이 좀 크게 화제가 됐었죠. 2017년에 새롭게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매년 1억 3천만 유로의 연봉을 수령을 하고 그리고 계약 갱신 보너스로 1억 1,522만 유로 그리고 로열티로 7,793만 유로 등등 4년간 총액을 약 5억 5,500만 유로를 받았다. 우후.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7,500억 원 정도를 4년 와. 동안 바르셀로나로부터 예. 수령을 했다. 이게 하루 일당으로 치환을 하면은 하루에 일당을 한 5억 원 정도를 벌었다. 뭐 황당한 이런 정도의. 해설위원 일당 얼마죠? 한 5만 원? 오늘은 좀 더 벌죠. 오늘은 이제 이제 따따블. 예, 오늘은 더 버는 날. 네네네. 오늘은 황덕현 해설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따따블로 버는 날. 그렇죠. 그런 날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국내외 할 거 없이 명문 구단들까지도 다 이제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팀의 부채가 10억 유로가 넘는다라는 보도 역시도 나왔었는데 네. 이런 와중에 리오넬 메시의 수령액이 공개가 되니까 이 연봉 규모를 가지고 좀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해당 계약 내용을 보도한 엘 문도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르셀로나를 파괴한 파라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왕이요. 그러니까 파라오. 리오넬 메시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면서 바르셀로나를 세워준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로부터 파괴를 한 파라오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단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네네. 바르셀로나의 물러난 회장이죠. 바르토메우 회장과 함께 좀 심각한 아주 첨예한 갈등을 수면 위로 좀 드러냈었던 리오넬 메시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 보도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오넬 메시는 이 보도를 한 엘 문도는 물론이고 계약 내용을 내부로부터 유출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 내부자들 몇 명을 콕콕 집어서 이 사람들에게 법적인 대응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 적은 항상 내부에 있죠. 그렇죠. 사실 이 연봉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가 많다 그랬는데 엘 문도처럼 메시를 비난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메시를 옹호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인이 낳은 세계 최고의 또 테니스 스타죠. 라파엘 나달 선수가 아니 좋은 선수가 돈 많이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맞는 얘기했습니다. 말이네. 예.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메시한테 그 돈을 못 주겠다 그러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철저한 시장 논리로 가기 때문에 뭐 그 연봉 규모를 또 지불을 할 수 있는 클럽이 있으면은 메시는 또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준 것이 아니냐. 그 주고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요. 계속. 예. 예, 서로가 상호 합의하에 이 정도의 연봉 규모가 결정이 된 건데 예. 왜 그걸 가지고 뒤에서 비열하게 공격을 하느냐.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는 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엘문도가 선을 넘었다. 네. 왜 선을 넘었냐? 딱 나달이 한 말이 맞습니다. 아니 좋은 선수가 좋은 그 큰 돈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10억 유로의 부채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로 따지면 1조 3,47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지금 현 환율로. 저는 이 부채는 바르셀로나가 선수 장사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최근 매우 몇 년간 못했죠. 봤을 매우. 때 예. 손해를 엄청 봤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 문제에서 발생한 그런 이런 부채지. 이게 단순히 메시의 뭐 연봉이다 뭐 이런 걸로 이 부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리고 메시가 뭐 하루 이틀 뛰었나요? 바르셀로나에서? 맞아요. 굉장히 오래 제가 물론 이제 메시를 좀 좋아합니다. 네. 그건 좀 전제로 깔고 이제 가는데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하루 이틀 뛴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이 연봉을 쭉 지급을 해왔던 거고 바르셀로나 파산했어야죠. 이 논리대로라면. 그렇네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소준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바르셀로나가 메시와 이 계약을 맺은 게 메시가 이걸 강요한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었겠죠. 나 이 정도 맞춰줘야 된다. 네. 근데 올타임 넘버원급의 선수 아닙니까? 정말 축구사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선수인데 저는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상당히 지금 낯설어요. 왜죠? 황덕연 해설위원의 저런 논리 정연한 언어 구사가요. 저 항상 논리 정연하게 방송 때마다 그래서 얘기해. 굉장히 지금 제가 반박하려고 듣고 있었거든요. 되게 논리 정연해서 제가 수긍하고 납득하고 있는 제 모습도 낯설어요.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자. 일단 황덕연을 반대를 하고 보겠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 사람은 이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황덕연을 반대하고 보겠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있다가 내가 거기에 딴지를 걸어야겠다. 그렇지. 이게 이제 주 포인트거든요. 그렇네. 네, 진행자로서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의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네. 낭중지추죠. 예, 뭐 다시 메시 이야기로 넘어오자면 네. 여튼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리오넬 메시 선수의 연봉이 좀 사실 지난주에 많이 화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연봉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들고 왔습니다. 2020년에 세계적인 또 경제지죠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연봉 톱 10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물론 실제와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포브스가 조사해 온 바에 따르면 1위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네. 그리고 2위가 호날두 선수입니다. 이 두 날두, 선수는 날두? 뭐 예. 예고가 우리가 대충 예상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넘버 3 역시 예상이 되죠. 네이마르군요. 예, 네이마르 선수가 9,600만 달러 연봉을 받는다고 이렇게 또 포브스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4위가 킬리안 은바페 선수입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예, 4,200만 달러. 이 어린 선수가 참 그 나이에 이 연봉을 수령을 하고 있네요. 형이죠. 형, 돈 많이 벌면 형이죠. 예, 그건 은바페 무조건입니다. 형. 우리 예. 바페 형. 바페 바페 형. 형이 이제 4,200만 달러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5위가 EPL 연봉 킹이죠. 모하메드 살라 선수 3,700만 달러. 예. 이어서 포그바, 그리즈만, 베일, 레반도프스키 대해야 순으로 톱 10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메시와 호날두 간의 그 자존심 경쟁이죠. 사실 이 돈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은 누가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느냐 하는 그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이끌었던 그 연봉 경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천장이 높아졌고 네. 그리고 EPL 이 세계의 모든 자본이 집중이 되는 또 시장 아닙니까? 예. 그 EPL이 과감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선수 연봉의 규모가 매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역시 딜로이트입니다. 또 뭐 경제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 그 예, 집단인데 딜로이트에 따르면 유럽 5대 리그의 연봉은 대략 한 90억 유로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모든 클럽 수익의 62% 정도를 차지하는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받기 시작했을까? 그러게요. 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축구가 영국에서 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여느 스포츠들처럼 순수하게 이 아마추어 스포츠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프로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말엽이에요. 네. 이 영국 최초로 수당을 받은 선수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퍼거스 수터라는 선수입니다. 원래 직업은 석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돌을 깨는 사람이죠. 네네. 돌을 만지는 사람이었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파틱이라는 클럽에서 뛰다가 1978년에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랭커셔 지방의 다웬이라는 팀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가 문제가 됐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 다웬에 옮겨온 퍼거스 수터라는 석공이 과연 축구를 위해서 온 것이냐 아니면은 일자리를 구하려 온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원래 일했던 그 스코틀랜드 지방에 비해서 잉글랜드에 있는 이 돌 자체가 너무 단단해서 내가 다루기가 힘들다. 음. 돌의 라면서 질이 다르다는 예, 거죠. 예, 돌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일하기 너무 힘들어. 예. 그러면서 석공 일은 아예 안 했습니다. 안 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기간에 축구는 또 했단 말이죠. 예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축구하러 온 거야, 일하러 온 거야. 이게 된 겁니다. 이 본업은 팽개치고 축구를 하면서 구단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된 건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구가 아마추어 스포츠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만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용인이 될 수가 없었던 시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잉글랜드로 가야겠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를 구하러 잉글랜드에 왔는데 마침 나는 축구도 좋아하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축구를 여기서 하겠어. 이거는 되는데 나는 축구하려고 여기에 오야겠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도 사실 그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로 옮겨와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퀸즈 파크 레인저스의 창립 멤버들인 스미스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순수한 아마추어들이었고 네네. 그래서 수터보다 먼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수터가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 보도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요. 하지만 수터 본인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해진 수당은 없었지만 3주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파운드를 받을 수가 있었다. 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축구만 해도 그러니까 석공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예. 먹고 살 수 있었어, 돈을 벌 수 있었어라는 얘기를 그때 한 거죠. 이 당시로서는 정말 어떤 그 새로운 개념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인과 동시에 용인이 될 수 없는 될 수 행위였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후에 1885년에 잉글랜드의 축구협회 FA죠. FA가 설립이 되면서 프로축구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는데 해당 클럽 연고지의 6마일 근방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프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규약이 있었고 네. 1901년에 풋볼리그 규정에 따르면 주급 4파운드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게 상한이었어요. 일주일에 프로 선수 계약을 체결을 해서 4파운드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잉글랜드의 소매상인 평균 수입이 주급 한 2파운드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많은 받았네요. 편이다. 꽤 예, 받은 예. 편이다.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역시 이게 프로의 문이 열리고 이 축구가 점점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뭐 매치데이 수입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구단들 사이에서도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기 위한 경쟁이 자연스럽게 붙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 4파운드라는 규정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스카우트가 되는 선수들도 암암리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프로화돼서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제 그 시장 논리가 작용을 하기 예, 시작했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4파운드로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급 제한이 사실상 예전에도 통용이 되고 있었던 10파운드로 상승이 됐고 네. 근데 이게 상승폭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10파운드에서 4파운드 고작 4파운드가 오르는 14파운드가 될 때까지 1951년에 14파운드가 됐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가 걸린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다가 1958년에 20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1961년 그 당시에 선수협회 회장이자 풀럼의 선수였던 지미 힐이 보이콧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거 안 깨주면 우리 안 뛸 거야. 뭐 이렇게 보이콧이 되다 보니까
주급 제한이 최종적으로 철폐가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주급을 좀 더 높여서 줄 수도 그렇죠. 있는. 예, 이제 니네가 주고 싶은 대로 줘.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주급 제한이 발표되고 나서 60년 만에 이 규정이 철폐가 된 건데 어허. 1961년 동식입니다. 풀럼의 선수였죠. 그 지미 힐 선수가 선수협 회장이자 풀럼 선수였고 이 연봉 제한 그러니까 주급 제한을 철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의 팀메이트였던 조니 헤인즈 선수가 잉글랜드 사상 최초로 주급 100파운드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네네. 예. 그러다가 1979년에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역시 잉글랜드를 풍미했던 명 골키퍼죠. 피터 실튼 선수와 함께 1200파운드의 주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1000파운드 시대가 열리게 됐고 오. 1994년에 블랙번 그 당시에 역시 또 굉장히 돈이 깜짝 또 많았던 시기가 있었죠. 알란 시어러 선수와 함께 크리스 서튼 선수를 보유했던 클럽인데 노리치에서 크리스 서튼을 영입을 하면서 주급 10,000파운드짜리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팍팍 올라가네요. 예, 그리고 7년 후죠. 2001년 예. 솔 캠벨 선수가 토트넘에서 아스날로 깜짝 이적을 하면서 주급 10만 파운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오. 또 10배가 뛰었어요. 예. 이 조니 헤인즈 선수의 100파운드가 솔 캠벨의 10만 파운드가 되기까지 40년이 걸린 겁니다. 예. 일단 10만 파운드 시대가 이렇게 열렸고 그 이후에 8년 후죠. 카를로스 테베스 또 박지성 선수의 한때 절친이었죠. 네. 카를로스 테베스 선수가 맨유에서 맨시티로 이적을 하면서 주급 20만 파운드짜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후에 중동, 중국 그리고 뭐 러시아의 안지 같은 클럽들에서 선수들을 엄청난 주급의 영입에 또 시작을 하면서 예, 예. 몸값이 천정부지로 또 뛰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메시라든지 호날두 같은 선수들보다 변방 리그로 향하는 선수들이 더 돈을 많이 받는 시대가 네. 한때 또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로 갔던 사무엘 에토라든지 중국으로 갔던 오스카라든지 오스카. 에스키엘 라베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메시와 호날두를 제치고 최고 연봉에 올랐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리그가 좀 궁금해져서 제가 또 알아봤는데 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최고 주급을 수령을 한 선수가 탈리스카 선수, 탈리스카 선수 그리고 바캄부 선수 이런 선수들입니다. 주로 공격적인 재능을 보유한 선수들인데 주급 한 35만 유로 위아래를 또 수령을 한다고 해요. 와. 그리고 K리그는 또 어떻느냐? 역시 2020년 기준입니다. 네. 국내 선수 연봉 탑5와 해외 선수 연봉 탑5가 모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국내 선수는 김보경, 홍정호, 이청용, 조현우, 윤빛가람 순입니다. 김보경 선수가 1위군요. 예, 최고 연봉자가 김보경 선수인데 13억 5,8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오. 그리고 해외 연봉 탑5가 세징야, 주니오, 안드레, 무고사, 오스마르 순입니다. 아, 또 저희 축구 살롱과 인연이 깊은 세징야. 예, 세징야 선수가 14억 3,900만 원을 받아서 네. K리그 연봉 킹 작년 시즌에 가장 연봉을 많이 받은 선수로 발표가 됐고 역시 또 눈에 띄는 이름이 안드레 선수죠. 이 선수가 K리그 2 대전 소속인데 맞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연봉 세 번째를 받습니다. 10억 7,6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대전이 이제 시민 구단이었다가 기업 구단으로 네. 전환이 됐죠. 하나 시티즌으로 이제 바뀌면서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이런 연봉 체계에 있어서는 과거 그냥 대전 시티즌일 때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오른 면이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렇다면 뭐 대전 시티즌과 지금 대전 하나 그룹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의 그 바뀐 모습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단의 규모는 그럼 어떨까 하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예. 뭐 계속 알아보시네요. 예. 최고 연봉 구단이 전북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총 169억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네. 선수 한 명당 평균 연봉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K리그 1에서 최저 연봉 구단은 광주입니다. 아하. 역시 예. 시민 구단. 예, 그렇죠. 시민 구단일 수밖에 없고 45억 원을 지출을 했고 1인당 1.1억 원.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 정도가 이제 평균 연봉이었던 거예요. 네. K리그 2에서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가장 많은 연봉 지출을 했습니다. 74억 원을 지출을 했으니까 광주보다 더 많이 쓴 거죠. 네. 평균 연봉이 1.6억 원, 1억 6천만 원이었고 최저가 충남 아산이었습니다. 신생 구단이니까. 예, 충남 아산이 아무래도 그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인건비로 선수들의 연봉으로 15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1인당 평균 금액이 한 4,4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세징야 선수가 아까 14억 원이 넘게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네. 세징야 선수의 한 명 연봉이 충남 아산의 전체 연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 그러네. 거죠. 예. 예, 그리고 대구의 연봉 총액이 67억 원인데 세징야 선수가 14억 원을 받으니까
세징야 선수가 대구의 총 연봉 중에서 21%를 혼자서 차지를 한다. 5분의 그만큼 1이네요. 예, 그만큼 중요한 선수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료가 또 인정합니다. 나왔습니다. 네. 지난 시즌입니다. 19-20 시즌에 세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가장 또 많은 연봉을 지출한 구단은 어디냐? 네.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1위. 평균 한 사람당 그러니까 선수 한 명당 1,22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평균 연봉이 137억 원. 와, 이 규모가 비교도 안 되네요. 그렇죠. 중국의 한 해 전체 선수의 연봉과 맞먹는 그렇죠. 수치죠. 예. 그러니까 메가 클럽이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네네. 세징야 선수의 연봉 하나가 충남 아산과 거의 맞먹었었는데 예. 지금은 바르셀로나 어지간한 선수 연봉 한 명이 전북의 전체 연봉과 맞먹는 그런 수준이라는 K리그에 겁니다. 있는 웬만한 구단의 한 해 연봉 예산보다 높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2위입니다. 평균 1,115만 달러 그리고 한화로 125억 원이고 3위가 역시 또 호날두 선수가 있는 유벤투스였고요. 네. 국내 팬들이 많이 궁금해할 EPL에서는 맨시티, 맨유, 리버풀 순위였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은 7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하위는 그러면 어디냐? 어. 셰필드 유나이티드 평균 91만 달러를 주고 인당 10억 원. 아. 10억 원 정도가 최저 연봉의 수준이다. 예. EPL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K리그 1위 전북보다도 예. 훨씬 높은 그런. 그러면은 이제 금액이네요. 전북은 세계 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그것도 알아보셨어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예. 예. 라리가 최저 연봉 팀이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엘체? 오사수나입니다. 아, 오사수나. 오사수나인데 오사수나의 평균 연봉이 한 4억 원 남짓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예. 전북과 오사수나의 그 연봉 규모는 좀 비슷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실력은 전북이 위 아닙니까? 오사수나가 위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사실 또- 뭐 붙어봐야 하는 거고. 예. 예. 제가 또 이 전북 부심을 살짝 건드려 봤는데 안 넘어오시네요. 라리가죠. 라리가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메시로 시작해서 이렇게 K리그까지 왔던 그런 연봉 이야기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정말 요즘 이 소준일 캐스터 뭐 하나의 키워드를 시작해가지고 이 축구 이야기 그 이야기 풀어나가는 솜씨가 정말 뭐 이러니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희 그래서 연봉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출연료도 이런 얘기 신축년 이 구정과 함께.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기세를 몰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뭐 어떻게 나 팀장님이랑 면담 한번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는 일단 방송으로 한번 지르고 예. 편집하지 않고 지르고 예. 면담을 한번 해야죠. 그럼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잘 하겠습니다. 받은 만큼 잘하겠습니다. 아유, 예, 좋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 잘 들었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야겠는데 소준일 캐스터의 추천곡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은 어떤 노래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인 차일드가 부른 노래입니다. Don't Wanna Fall in Love 라는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아. 이게 유튜브에 이분의 이제 영상 그러니까 곡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와 있는데 그런 네. 댓글이 있더라고요. 여자 프린스다. 근데 들어보세요. 약간 그 느낌이 나요. 팝의 황제 그 느낌이 프린스가 나요. 여자로 태어났다. 이 빌보드 예. 빌보드 그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라갔던 곡입니다. 좋네요. 뭐 또 무슨 반박을 하시죠? 팝의 황제는 마잭 아닙니까? 동식이 분인데 사실 프린스가 국내에서 별로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렇죠. 거의 굉장히 마이클 훌륭한 잭슨의 아티스트죠. 뭐 대적할 만한 그런 뭐 팝의 역사에서는 인정을 받은 아티스트죠. 제가 팝알못이라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황당한 씨 저 잡담 때문에 곡 제목이랑 가수 이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제인 차일드의 Don't Wanna Fall in Love. 예, 이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소준일 캐스터의 이번 주 추천곡 제인 차일드의 Don't Wanna Fall in Love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고급진 선곡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그 고급진 노래를 듣고 왔는데 바로 황덕연의 볼 때리는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 볼이 화요일마다 나만하질 않습니다. 예.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번 주 드디어 저희가 이제 녹음 날짜 기준으로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데 예. 일단은 가까운 경기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 17일 수요일 새벽 5시 라이프치히와 리버풀이 부다페스트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응? 헝가리요? 네. 네. 부다페스트 혹시 가보셨나요?
전 아직 못 가봤어요. 음. 소준일 캐스터는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지금 본인 가봐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전 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가봐서 자랑하려고 하는 자랑 그런 한번 거네. 해보세요. 제가 예. 이제 이 부다페스트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국회의사당이 있죠. 안 가봐서 몰라요. 모르죠 저희는. 아니 그 짤로 보신 적 없나요? 사진으로 이렇게 없어요. 있잖아요. 뭘 없어. 국회의사당 여의도다 부다페스트다. 부다페스트죠. 네. 정말 이런- 당연히 부다페스트입니다. 예. 제가 여기 앞에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을 만났어요. 그 영국 현지에. 네. 거- 거기서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줬는데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길래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박지성 선수 응원가를 오. 그 굉장히 어두컴컴한 밤에 한 20명 정도의 무리가 갑자기. 떼창을 오.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하이파이브를 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아, 네. 요즘 가면 또 이제 소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군요. 맨유 팬들이 소니에 대한 안 응원가를 하겠죠? 부르진 뭐 않죠. 굳이. 아니 예. 그러니까요. 그 메뉴 팬이 아니라 이제 네, 토트넘 네. 팬들을 만난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왜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냐? 독일 정부가 영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유럽 내에서 그래도 코로나가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국가를 꼽자면 독일을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라이프치히가 독일 팀이고 이제 분데스리가 소속의 클럽이다 보니까 이 원래는 레드불 아레나에서 이제 펼쳐질 예정이었었던 경기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로 그러니까 중립 지역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 기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제 뭐 주중 경기도 뭐 지금 전 유럽 리그가 주중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일정 자체는 좀 빡빡한 편인데 올 시즌 지금 2위를 마크하고 있고 1위 바이에른 뮌헨의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이 대항마가 아닌가. 물론 뮌헨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나겔스만 감독 특유의 이런 뭐 전술적인 다채로움 뭐 이런 걸 토대로 라이프치히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리버풀의 경우에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요? 현재까지 부상자만 총 5명. 어. 부상병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네. 맨시티에게 패배를 하면서 리그 우승 가능성은 이미 희박해졌고 최근 홈에서 3연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안필드라는 곳이 참 리버풀 입장에서는 만났다 하면 무조건 이기는 최소 비기는 그런 요새 같은 곳이었는데 예. 지금 올 시즌 3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 시점 가용할 수 있는 센터백이 이번에 이적해온 뭐 오잔 카박 선수라든지 아니면 벤 데이비스, 이 토트넘의 벤 데이비스가 아니라 다른 벤 데이비스입니다. 이 벤 데이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무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클럽 감독이 센터백 라인을 좀 어떻게 구성하고 나올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기존의 핸더슨과 파비뉴 조합을 들고 나올지 아니면 이제 다른 조합으로 응수를 할지가 좀 궁금한데 라이프치히와 리버풀 사실 각 리그에서 또 한 가닥씩 하는 팀들이다 보니까 네. 이 경기가 라이프치히의 홈이 아닌 중립 지역에서 치러진다는 것도 경기에 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자 다음은 캄프누의 기적이라고 불렸었던 16-17 시즌 명경기가 있었죠.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입니다. 예, 아까 연봉 얘기하다가 그 나왔던 그 바르셀로나, 네. 바로 네. 그 바르셀로나. 맞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제 16-17 시즌 당시에 파리 생제르맹과 만났는데 1차전에서 패배하면서 다운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되게 희박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2차전 바르셀로나의 홈인 캄프누에서 6대1이라는 대승을 거두면서 정말 파리 생제르맹에는 악몽을 좀 선사했었던 기억이 있죠. 네. 양 팀의 매치는 약간 복수혈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때 떨어지고 나서 에메리 감독이 사실상 이 경기를 네. 통해서 뭐 경질이 됐다고 해도 무방하고 이때 바르셀로나 측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이 메시 선수가 그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오른손을 치켜들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안 보시고 그 사진만 딱 보면 메시가 정말 이 경기를 잘해서 바르셀로나가 역전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 경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네이마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네이마르가 지금 어디 있죠? 파리에 있죠. 네, 제 대본에 좀 적어놨죠. 아니 이 정도는 알죠. 국내 선수들 나오는 경기는 챙겨보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 경기, 네, 황의조 선수 경기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에 네이마르가 있다 정도는 알고 있죠. 황희찬 선수 경기는 챙겨보시지 않나요? 예? 황희찬 선수 경기요. 황의조를 황희찬보다 더 좋아한다. 그거네. 이제 황 씨도 이제 이쪽이 좀 더 낫다. 그렇지. 네. 약간 좀 급을 나눈 거야. 네. 뭐라는 거야 지금? 정우영 선수 경기는 안 봐요? 프라이부르크? 볼 작은 수 있으면 정우영. 봅니다. 네. 최근에 정우영 선수 어떻죠?
잘하고 있죠. 어떻게 잘하고 잘했어요? 있죠? 골도 넣었죠. 근데 왜 안 봐요? 하이라이트는 봤어요. 그 급을 나누네. 예. 아니요, 저- 어떤 선수들은 이제 풀매치를 황의조, 보고 손흥민은 풀매치. 그리고 기타 이제, 등등은 이제 하이라이트. 그렇죠. 기타 등등이라뇨.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선수들인데. 기타 누락 인원들. 네네네. 기타 누락자. 자, 그래서 어쨌든 네이마르가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에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네이마르가 좀 친정 팀을 만나는 셈이 됐어요. 브라질 리그 산투스에서 뛰다가 이제 유럽 무대 첫 팀이 바르셀로나다 보니까 사실 그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오게끔 이 마음을 먹게 만든 경기가 바로 또 이 경기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죠. 네. 자기가 더 잘했는데 결국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메시다. 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나는 다른 팀 가서 내가 왕이 돼야겠어.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를 꼭 들어 올려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난 시즌 아쉽게 실패를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너무나도 큰 산이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 이 포체티노 감독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사령탑을 교체를 했습니다. 과거 이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를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손흥민 선수의 이런 포텐셜을 터트린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그래서 네. 사령탑 교체 이후 처음 맞이하는 챔피언스리그고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리그에서는 다소 주춤한 흐름이지만 어쨌든 포체티노가 토트넘을 이끌고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아봤고 또 아쉽게 리버풀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었거든요. 더군다나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팀이기 때문에 이 포체티노와 파리 생제르맹의 궁합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어떨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새벽에도 경기들이 예정이 돼 있죠. 네, 2월 18일 목요일 새벽 5시입니다. 포르투와 유벤투스의 경기 그리고 세비야와 도르트문트의 경기가 있는데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이쪽도 기타 누락자들인가요? 사실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앞서 라이프치히 리버풀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보다는 사실 무게감이 약간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유벤투스 이 챔피언스리그에 사는 호날두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보일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세비야 도르트문트 세비야가 이제 사실 유로파리그의 황제죠. 챔피언스리그에 레알 마드리드가 있다면 유로파리그에는 세비야가 있습니다. 이 유로파리그의 황제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어떨지. 예, 예. 도르트문트가 사실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팀. 네.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이제 소준일 캐스터가 또 분데스리그를 가끔씩 또 중계를 하시니까 이 분데스리그 관련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도르트문트가 이제 뭐 불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바이에른 뮌헨과 이 분데스리가 양강 체제를 구축했었던 클럽이었음에도 지금 기세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라리가에서 또 괜찮은 세비야와 도르트문트가 어떤 대결을 펼칠지 주목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 주에는 프리뷰를 한 경기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사실 주중 경기가 계속 있어서 프리뷰를 좀 맞아요. 미뤄왔었어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프리뷰. 주중 FA컵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허. 그러니까 리그 경기와는 사실 영향이 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그 예.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FA컵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 축구살롱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 핫스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준비를 한번 또 해봤습니다. 우리 그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뛰게 될 네, 바로 강지원 그 아나운서가 유의하게 풀경기를 챙겨보는 손흥민 그렇죠. 선수. 네. 주중 FA컵이 예정되어 있는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그 경기는 맨시티와 토트넘이 가장 아무래도 좀 포커스가 많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흐름은 토트넘이 우세합니다. 토트넘이 지금 맨시티 상대 프리미어리그 기준 3경기 무패, 2승 1무, 최근 2경기 2연승 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5경기를 놓고 보면 맨시티가 2번, 토트넘이 2번 이겼고 한 번은 무승부로 기록되면서 양 팀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두 팀이 정말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났다 하면 명승부를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승부의 추는 맨시티 쪽에 좀 쏠리는 상황입니다. 맨시티가 현재 펩 가르디올라 감독 아래서 공식전 1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승이라고요? 14연승? 네, 14경기 무패가 아니라 14경기 동안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단하네요. 이 예. 주중에 스완지 시티와의 FA컵 결과에 따라서 이 연승의 숫자는 15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이 경기는 제가 절찬리에 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하이라이트를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디아스 선수, 스톤스 선수, 라포르트로 대변되는 이 후방 센터백 라인이 상당히 견고하게 버텨주는 맨시티입니다. 여기에 칸셀로와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이 중원 자원들의 활약도 상당히 쏠쏠한데 키플레이어는 최근 이 맨체스터 시티 팬들 사이에서 귄신 예? 귄신이요? 네, 귄신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일카이 귄도안 선수. 참 이 선수도 네.
한창 이제 못하는 그러니까. 시기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구단의 약점을 잡고 있다. 과르디올라한테 돈 빌려준 것 같다. 막 이런 오.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네. 예. 예. 아 그래서 균신이라는 게 뭐 네 맞아요. 그 갓퀸 약간 이런 느낌이야. 갓- 갓퀸. 네 그런 느낌. 아, 알겠습니다. 갓퀸, 균신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균도안. 제가 봤을 때는 이 균도안의 이 축구적인 능력은 머리를 기르면서 좀 돌아오지 않았나. 사실 약간 그 빡빡이 시절에 사실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예. 어쨌든 균도안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퀸갓. 예. 필 포든이라는 선수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든 같은 경우는 지난 리버풀전 대승을 통해서 더 이상 나는 유망주가 아니다라는 예. 것을 만천하에 증명을 했고 균도안 같은 경우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빠진 맨체스터 시티 공격진을 정말 뭐 축신이 되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진짜 퀸갓이구나. 예. 예. 이 데브라이너 선수가 사실상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에이스인데 오히려 지금 데브라이너 선수가 빠지고 나서 맨시티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예.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웨스트브로미치를 잡아내면서 한숨을 돌리긴 했습니다만 이전까지 리그 3연패를 기록하면서 침체에 빠져 있었고요. 순위는 현재 8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했다는 것은 희소식이지만 손흥민 선수의 경우도 팀이 좋지 않을 때 폼이 좀 같이 좀 떨어진 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 무리뉴 감독 특유의 수비 축구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다 일단 내려서는 경기 운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맨체스터 시티처럼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는 이게 저는 카운터로 좀 먹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1차전 양 팀이 첫 번째 올 시즌 맞붙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잘 작용을 하면서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맨시티가 경기 운영하는 것을 보면 마냥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기는 좀 무난하게 맨시티가 승리를 챙기지 않을까. 더군다나 무리뉴 감독과 거리올라 감독이 굉장히 좀 오랜 그 또 이제 연이 있죠. 이 바르셀로나에서 같이 근무를 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감독 그리고 바르셀로나 감독으로서 각각 또 이제 라리가에서도 맞대결을 펼친 기억도 있었습니다. 예, 예. 상대 전적은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앞서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상황, 뭐 현재 분위기 그리고 팀 간의 전력, 전술적인 스타일, 양팀 감독 간의 맞대결 전적 따져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풀경기로 보시나요?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게. 저는 안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나가고 있을 오늘은 설 명절 연휴의 주말이고 또 이 좋은 우리 명절의 한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녹음하는 날이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소준일 탄신일이죠. 그렇죠. 소준일 오신 날. 예, 네. 소준일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예, 줄여서 사실상에 이건 소오 날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 국경일에 준하는 날이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날에는 예로부터 정치적으로도 대사면, 포용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광복절 행위들이 특사 이런 그렇죠. 거. 예, 다 이제 용서가 되고 그래서 오늘 황덕연의 이런 죄들을 사면하겠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다 모든 것을 안고 가야 된다. 예. 그런 거죠. 그렇죠. 소준일 오신 날 이 네. 단오제와 그 쌍두 마차를 이루고 있다는 소오제 지금 죄송합니다.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왜 소오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얘기하면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소오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좀 별론 것 같아요. 네, 별로예요? 네, 네. 그럼 소준일 오신 날로 그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는 황덕연 해설위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어떤 음악을 함께 들어볼까요? Boys Like Girls의 Love Drunk. Boys Like Girls의 Love Drunk. 예,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지읒의 달 오늘 순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히 가시고요. 우리 인사 나누면서 헤어지도록 하죠. 이번 주도 해외 축구, 다음 주도 축구 축구 살롱. 살롱.